세상은 소리를 잃어버렸다. 내가 이 강원도 산골짜기, 문명의 마지막 흔적마저 등을 돌린 듯한 깊은 곳에 오두막을 짓고 산지 벌써 10년째 내게 겨울은 언제나 소리의 죽음을 의미했다. 나무잎 바스러지는 소리, 시냇물 흐르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산사의 소리까지 온 세상의 소리를 두껍게 쌓인 눈이 진공 상태처럼 빨아들였다. 남는 것은 오직 내 안의 소리, 그리고 장작이 타들어가는 소리뿐이었다. 나는 박민준. 한때는 국립공원의 산림감시원으로 일하며 산의 모든 길을 꿰고 다녔지만 이제는 산이 내어준 작은 땅에 뿌리 내린 늙은 나무 같은 존재가 되었다. 사람들은 내가 왜 도시를 떠나 이런 고립을 자초했는지 궁금해했지만 아무도 직접 묻지는 않았다. 내 얼굴에 새겨진 깊은 주름과 좀처럼 표정을 드러내지 않는 무뚝뚝함이 그들의 호기심을 막는 단단한 벽이 되어 주었다. 그 편이 나았다. 과거를 설명하는 것은 아물어가는 상처를 다시 헤집는 것과 같았으니까. 오늘 밤 겨울은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창밖은 이미 하얀 어둠에 잠겨 있었다. 눈보라는 단순한 강설이 아니었다. 그것은 분노한 야수처럼 울부짖으며 오두막을 집어삼킬 듯이 몰아쳤다. 바람은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오두막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오려 했고 튼튼한 낙엽송으로 지은 벽이 고통스럽게 신음했다. 나는 벽난로 앞에 앉아 뜨거운 찻잔을 든 손으로 감싸고 있었다. 불길만이 이 하얀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 같았다. 붉은 혀를 날름거리며 어둠을 핥아내는 불꽃을 보고 있자니 10년 전의 그날이 흐릿한 잔상처럼 떠올랐다. 아내와 딸아이를 앗아간 그 겨울의 눈사태, 나를 이곳으로 이끈 그 거대한 슬픔. 나는 고개를 저어 상념을 쫓아냈다. 감상은 사치였다.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감정을 무디게 만들어야 했다. 그때였다. 일정한 리듬으로 울부짖던 바람 소리 사이로 무언가 다른 소리가 섞여 들어왔다. 아주 희미하고 불규칙한 소리. 처음에는 그저 바람에 날린 나뭇가지가 벽을 긁는 소리이거나 지붕 위에 쌓인 눈이 미끄러지는 소리이겠거니 했다. 나는 차를 한 모금 더 마시며 무시하려 했다. 하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 선명해졌다. 드르륵, 드르륵. 그것은 무언가를 긁는 소리였다. 날카로운 손톱으로 나무 문을 긁어대는 듯한 절박함이 묻어나는 소리였다. 이 깊은 산속, 이 미친 눈보라 속에 나를 찾아올 존재는 없었다. 가장 가까운 민가조차 차로 1시간을 꼬박 달려나가야 했다. 설마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녀석들이 추위를 피해 온 것일까? 하지만 녀석들은 인간의 채취가 밴 곳을 본능적으로 피한다. 하물며 이렇게 사나우는 눈보라 속에서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엽총을 집어들었다. 이곳에서의 삶이 나에게 가르쳐준 첫 번째 교훈은 언제나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라는 것이었다. 곰일 수도 있었다. 겨울잠에 들지 못하고 굶주린 놈이라면 인간의 오두막은 쉬운 먹잇감이 될 수 있었다. 나는 숨을 죽이고 현관문으로 다가갔다. 긁는 소리가 바로 문 저편에서 들려왔다. 심장이 묵직하게 뛰기 시작했다. 나는 창문에 입김을 불어 작은 원을 만들고 밖을 내다보았다. 눈보라가 시야를 흐렸지만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2개의 형체가 보였다. 짐승이었다. 하지만 곰처럼 거대하지도 멧돼지처럼 둔하지도 않았다. 길고 유연한 몸, 쫑긋 세운 귀, 그리고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는 두 쌍의 눈동자. 늑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다. 늑대였다. 몇 년 전부터 이 산자락에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그 굶주리고 교활한 포식자. 나는 총을 고쳐 잡았다. 손바닥이 축축하게 젖어들었다. 놈들은 무리를 지어 사냥한다. 두 마리가 전부가 아닐 수도 있었다. 놈들이 오두막의 온기를 감지하고 안에 갇힌 인간을 쉬운 사냥감으로 여긴 것이 분명했다. 나는 방가쇠에 손가락을 걸었다. 놈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오려 한다면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단 한 발로 가장 위협적인 놈의 숨통을 끊어야 했다. 그것이 생존의 법칙이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녀석들은 공격적이지 않았다. 문을 향해 으르렁거리거나 몸을 부딪혀오지 않았다. 그저 필사적으로,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문을 긁고 있을 뿐이었다. 심지어 그중 한 마리는 거의 쓰러질 것처럼 비틀거리고 있었다. 다른 한 마리가 그 녀석의 몸을 필사적으로 지탱해주고 있었다. 나는 다시 한번 창문에 바싹 다가갔다. 눈보라가 잠시 잦아든 틈으로. 녀석들의 모습이 좀 더 뚜렷하게 보였다. 털은 눈과 얼음으로 뒤엉켜 있었고 앙상하게 드러난 갈비뼈는 놈들이 오랫동안 굶주렸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비틀거리던 녀석의 뒷다리는 부자연스럽게 꺾여 있었고 붉은 핏자국이 하얀 눈 위에 점점이 찍혀 있었다. 그리고 나를 가장 혼란스럽게 만든 것은 놈들의 눈빛이었다. 그 안에는 포식자의 잔인함이나 교활함이 없었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피로와 고통, 그리고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절망만이 가득했다. 놈들은 사냥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도움을 구하러 온 것이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다. 늑대는 야생의 정점에 선 짐승이다. 인간에게 도움을 구걸할 리 없었다. 이것은 교활한 함정일지도 모른다. 내가 문을 여는 순간 놈들이 돌변하여 내 목을 물어뜯을 수도 있었다. 나는 머릿속으로 수없이 되뇌었다. 안 돼. 박민준. 정신 차려. 저것들은 짐승이야. 네가 동정심을 베풀 상대가 아니라고. 하지만 내 발은 문손잡이로 향하고 있었다. 놈들의 눈빛이 10년 전 눈더미 속에서 발견했던 아내와 딸아이의 마지막 모습과 겹쳐졌다.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세상의 끝에 내몰린 존재의 눈빛. 나는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망견자실하게 서서 차갑게 식어가는 두 사람을 끌어안고 울부짖는 것밖에는. 드르륵. 다시 한번 문 긁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거의 애원에 가까운 가느다란 신음소리가 섞여 있었다. 나는 결심했다. 이것은 미친 짓이다. 내일 아침 나는 이 오두막 안에서 갈갈이 찢긴 시체로 발견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만약, 아주 만약이라도 내가 저들을 외면한다면 나는 평생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것이다. 이 텅 빈 오두막에서 텅 빈 가슴을 안고 살아가는 의미조차 잃어버릴 것이다. 철컥. 나는 엽총을 바닥에 내려놓고 문고리를 돌렸다. 무거운 나무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리자 매서운 눈보라가 칼날처럼 얼굴을 파고들었다. 두 마리 늑대는 갑작스러운 빛과 온기에 놀란 듯 주춤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나를 지탱해주던 녀석이 상처 입은 동료와 나 사이를 막아서며 낮은 경계음을 냈다. 하지만 그 소리에는
위협보다 두려움이 더 크게 담겨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문을 활짝 열고 옆으로 비켜섰다. 안으로 들어오라는 무언의 신호였다. 늑대는 잠시 망설였다. 녀석의 영리한 눈이 나를 샅샅이 훑었다. 내게서 어떤 위협의 징후라도 찾으려는 듯이 우리는 잠시 동안 그렇게 서로를 마주 보았다. 오두막 안의 따스한 불빛과 바깥의 차가운 눈보라를 경계로 인간과 짐승이 서로의 의도를 가늠하고 있었다. 마침내 나를 경계하던 녀석이 고개를 돌려다친 동료를 바라보았다. 둘 사이에 어떤 교감이 오고 갔는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잠시 후 녀석은 다시 나를 한번 쳐다보고는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오두막 안으로 첫 발을 내디뎠다. 다친 녀석도 그 뒤를 힘겹게 따랐다. 나는 숨을 죽인 채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두 마리의 야생 늑대가 스스로의 의지로 내 영역 안으로 들어왔다. 녀석들의 몸이 오두막의 온기에 닿는 순간 추위와 긴장에 떨던 몸이 가늘게 전율하는 것이 보였다. 나는 천천히 문을 닫았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울부짖던 바깥 세상은 완전히 차단되었다. 오두막 안에는 벽난로에 장작 타는 소리와 두 마리 짐승의 거친 숨소리, 그리고 내 심장 소리만이 가득했다. 나는 내 본능과 이성을 모두 거스르는 선택을 했다. 이제 이 선택의 결과는 오롯이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었다. 오두막의 문이 닫히자 세상은 두 개로 나뉘었다. 문 밖에는 모든 것을 얼리고 파괴하려는 겨울의 광기가 울부짖었고 문 안에는 아슬아슬한 침묵이 감돌았다. 그 침묵은 평화가 아니라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와 같았다. 나는 등 뒤로 닫힌 문에 기댄 채 숨 쉬는 것조차 잊었다. 젖은 털과 흙, 그리고 야생의 날 것 그대로의 냄새가 내가 수십 년간 갖고 온 단정하고 고요한 공간을 순식간에 점령했다. 그것은 낯설고 위협적인, 그러나 이상하게도 생명력 넘치는 냄새였다. 내 시선은 두 마리 늑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녀석들은 벽난로에서 가장 먼 어두운 구석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다친 녀석은 고통에 찬 숨을 몰아쉬며 거의 웅크리다시피 누워 있었고 다른 한 녀석은 마치 살아있는 석상처럼 미동도 없이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녀석의 호박색 눈동자는 어둠 속에서도 등불처럼 타오르며 내 모든 움직임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저 눈빛은 나에게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었다. 여기까지가 네가 허락된 선이다. 한 발짝이라도 더 다가온다면 이 침묵은 끝장이다. 내가 저지른 일의 무게가 뒤늦게 온몸을 짓눌렀다. 나는 지금 자연의 법칙을 정면으로 거슬렀다. 인간과 늑대, 우리는 서로의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되는 존재들이었다. 이 작은 오두막은 이제 인간의 안식처가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가 되어버렸다. 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움직였다. 늑대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위협적인 의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나는 엽총을 발로 밀어 벽 구석으로 보냈다. 그리고 벽난로 쪽으로 조심스럽게 걸어갔다. 내 모든 신경이 등 뒤에 꽂히는 늑대의 시선에 곤두서 있었다. 나는 벽난로에 장작을 하나 더 집어넣었다. 불길이 거세지며 오두막, 아니 좀 더 밝고 따뜻해졌다. 그 온기가 녀석들에게도 전해지기를 바랐다. 나는 사냥꾼이 아니라 그저 온기를 나누려는 존재일 뿐이라는 메시지가 불빛 아래
다친 녀석의 상처가 더 선명하게 드러났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다. 녀석의 왼쪽 뒷다리, 발목 부근은 깊게 찢어져 있었고 상처 주변의 털은 피와 흙으로 엉겨붙어 굳어 있었다. 아마도 불법으로 설치된 덫에 걸렸거나 다른 맹수와의 싸움에서 입은 상처일 것이다. 상처는 이미 퉁퉁 부어올라 있었고 희미하게나마 역한 냄새가 풍겨왔다. 괴사의 시작이었다. 저 상처를 그냥 두면 녀석은 결코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폐혈증이 온몸에 퍼져 고통 속에서 죽어가겠지. 어쩌면 녀석들도 그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인간의 오두막문을 두드렸을 것이다. 그들을 안으로 들인 것은 첫 번째 도박이었다. 이제 두 번째 도박을 해야 할 시간이었다. 저 상처를 치료하는 것. 하지만 어떻게 수의학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었지만 기본적인 응급처치 지식은 있었다. 산에서 다치는 것은 일상이었으니까. 내 구급상자는 소독약과 붕대, 깨끗한 거즈가 있었다. 문제는 녀석들이 나를 허락할 것인가였다. 상처 입은 야생동물은 극도로 예민하고 공격적이다. 하물며 그 곁에는 건강한 동료가 철통 같은 경계를 펼치고 있었다.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어차피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이대로 죽어가는 것을 지켜볼 빼야. 차라리 물려 죽는 편이 덜 고통스러울 것 같았다. 나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처럼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괜찮아. 괜찮다. 해치려는 게 아니야.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몰랐다. 녀석들을 안심시키려는 것인지 아니면 공포에 질린 나 자신을 진정시키려는 것인지. 나는 선반에서 낡은 구급상자를 꺼냈다. 상자를 여는 소리에 경계하던 늑대가 목 깊은 곳에서부터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냈다. 근육이 긴장으로 꿈틀거리는 것이 보였다. 나는 즉시 동작을 멈추고 두 손을 들어 보였다. 봐, 아무것도 없어. 그냥 널 도우려는 거야. 네 친구를. 나는 끓여서 식혀둔 물을 그릇에 담고 깨끗한 천 조각과 소독약, 붕대를 챙겨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위험한 도박을 걸기로 했다. 식량 창고에서 내가 먹으려고 아껴두었던 육포 몇 조각을 꺼내왔다. 나는 육포 조각을 녀석들이 있는 쪽으로 부드럽게 던졌다. 툭 하는 소리와 함께 육포가 바닥에 떨어졌다. 경계하던 늑대는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다. 잠시 동안의 망설임 끝에 녀석은 번개 같은 속도로 육포를 낚아채 삼켰다. 나는 조심스럽게 한 조각을 더 던졌다. 녀석은 이번에도 망설임 없이 받아먹었다. 아주 작은 진전이었다. 하지만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한 줄기 빛과도 같았다. 이제 가장 어려운 단계가 남았다. 나는 물그릇과 천 조각을 들고 무릎을 꿇었다. 네 발로 기는 자세는 복종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내가 너희보다 우위에 서려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나는 아주 천천히 1cm씩 녀석들에게 다가갔다. 그르르릉. 경고음이 다시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훨씬 더 위협적이었다. 녀석은 앞발을 바닥에 붙이고 몸을 낮췄다. 언제라도 튀어나올 수 있는 자세였다. 검은 입술 사이로 하얗고 날카로운 송곳니가 드러났다. 저 이빨이 내 팔이나 목에 박히는 것을
상상하자 등골이 서늘해졌다.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늑대의 호박색 눈동자와 내 눈이 정면으로 마주쳤다. 야생의 법칙에 따르면 시선을 피하는 것은 굴복의 의미였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시선을 유지하는 것은 도전의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 나는 천천히 시선을 내려 다친 녀석의 상처로 옮겼다. 나는 너와 싸우러 온 것이 아니라 저 상처를 보러 온 것이라고. 제발 내 의도를 알아달라고. 그때 누워있던 다친 녀석이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며 몸을 뒤척였다. 그 소리에 나를 막아서던 녀석의 경계심이 순간적으로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동료의 고통과 눈앞의 잠재적 위협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나는 그 찰나의 틈을 놓치지 않았다. 나는 오른손을 천천히 뻗었다.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하여 내가 무기를 쥐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손끝이 다친 녀석의 젖은 털에 닿는 순간 녀석은 비명처럼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몸을 움찔했다. 동시에 나를 막아서던 녀석이 으르렁 소리와 함께 내 얼굴 바로 앞까지 주둥이를 들이밀었다. 뜨겁고 비릿한 숨결이 콧잔등에 훅 끼쳐왔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았다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몇 초 같은 몇 분이 흐른 뒤 나는 조심스럽게 눈을 떴다. 늑대는 여전히 내 얼굴 바로 앞에서 나를 노려보고 있었지만 이빨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마지막 시험이었을까? 내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거나 허둥지둥 물러섰다면 녀석은 바로 나를 공격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움직이지 않았고 그 부동의 자세가 나의 무해함을 증명해 주었을까? 나는 다시 한번 용기를 냈다. 나는 천천히 물의 적신천으로 상처 주변의 털을 조심스럽게 닦아내기 시작했다. 얼어붙은 피와 흙먼지가 닦여 나가자 끔찍한 상처의 맨살이 드러났다. 녀석은 고통에 몸을 떨었지만 더 이상 저항하지는 않았다. 경계하던 녀석도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그저 지켜보고만 있었다. 나는 소독약을 거즈에 묻혔다. 조금 따끔할 거야. 미안하다. 소독약이 상처에 닿자 녀석은 끼잉 하고 비명을 질렀다. 온몸의 근육이 경련하듯 떨렸다. 나는 녀석의 몸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계속해서 속삭였다. 괜찮아. 다 끝났어. 이제 괜찮을 거야. 서툰 솜씨로 상처를 소독하고 깨끗한 붕대로 상처 부위를 느슨하게 감아주었다. 전문적인 치료와는 거리가 멀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모든 과정이 끝나자 나는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축축했다. 정신적, 육체적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된 기분이었다. 나는 천천히 뒷걸음질 쳐서 내 의자로 돌아왔다. 늑대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다친 녀석은 핥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지 붕대를 감은 자신의 다리를 낯설게 쳐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나를 경계하던 녀석. 그 녀석은 이제 나를 노려보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지친 눈으로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 눈빛 속에는 더 이상 저기가 없었다. 어쩌면 아주 희미한 감사의 빛이 스쳐 지나간 것 같기도 했다. 우리 사이에는 하나의 조용한 계약이 맺어졌다. 말 없는 교감. 종을 뛰어넘는
위태로운 신뢰의 약속. 나는 그들을 해치지 않을 것이고 그들은 나를 믿어줄 것이다. 나는 벽난로의 불꽃을 바라보았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미친 듯이 울부짖고 있었다.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10년 동안 이 오두막은 나의 슬픔을 가두는 감옥이자 세상과 나를 단절시키는 벽이었다. 하지만 오늘 밤 이 작은 오두막은 사나운 폭풍우 속에서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작은 방주가 되었다. 나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내일 아침 해가 뜨는 것을 기다려야 할 이유를 찾은 것 같았다. 밤사이의 광기는 거짓말처럼 잦아들었다. 아침이 되자 세상은 숨을 죽인 채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고요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세상은 온통 순백이었다. 밤새 내린 눈이 모든 소리와 색을 지워버리고 오직 눈 덮인 산의 능선과 침엽수에 검푸른 실루엣만이 흑백의 수묵화처럼 펼쳐져 있었다. 나는 삐걱거리는 간이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잠을 설친 탓에 온몸이 뻐근했지만 정신은 이상할 만큼 맑았다. 눈을 뜨자마자 내 시선이 향한 곳은 벽난로 앞이었다. 두 마리 늑대는 서로의 몸에 기댄 채 웅크리고 잠들어 있었다. 밤새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몇 번이고 장작을 더 넣은 덕에 오두막 안은 훈훈한 온기가 감돌았다. 녀석들의 몸이 일정한 리듬으로 오르내리는 것을 보니 비로소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어젯밤의 일은 꿈이 아니었다. 내 작은 오두막에는 이제 2명의 새로운 세입자가, 그것도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세입자가 들어와 있었다. 나는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으려 발뒤꿈치를 들고 움직였다. 부엌으로 가 커피물을 올리고 남은 장작을 걸어모아 벽난로에 불을 지폈다. 내가 움직일 때마다 어제 나를 경계하던 그 큰 녀석의 귀가 움찔거렸다. 녀석은 잠든 것이 아니었다. 여튼 선잠 속에서도 모든 감각을 곤두선 채 주변을 살피고 있었다. 내가 벽난로 앞으로 다가가자 녀석은 마침내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호박색 눈동자는 여전히 나를 향해 있었지만 더 이상 어젯밤의 날 선적에는 담겨있지 않았다. 그저 묵묵한 관찰, 그뿐이었다. 마치 네가 하는 짓을 모두 지켜보고 있다고 말하는 듯 했다. 나는 녀석의 시선을 애써 무시하며 내 할 일을 했다. 깨끗한 물을 그릇에 담아 녀석들이 있는 곳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놓아두었다. 그리고 어젯밤과 마찬가지로 육포 몇 조각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큰 녀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일어나 물을 몇 모금 마시고는 육포를 먹었다. 그리고는 입에 남은 한 조각을 물고 가 잠든 동료의 머리맡에 가만히 내려놓았다. 나는 그 모습을 숨죽여 지켜보았다. 짐승의 세계에도 이토록 깊은 유대와 보살핌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무뎌진 내 가슴 한구석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다친 녀석의 상태가 궁금했다. 어젯밤 내가 감아준 붕대는 여전히 제자리에 있었다. 상처 주변의 붓기는 조금 가라앉은 듯 보였고 다행히 더 이상 피가 배어 나오지는 않았다. 내가 녀석의 다리를 쳐다보자 큰 녀석이 다시 내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 눈빛은 마치 내 동료에게 무슨 짓이라도 할 생각이라면 우리의 계약은 끝이다라고 경고하는 것 같았다. 나는 알았다는 의미로 고개를 살짝 끄덕이고는 내 의자로 돌아와 커피를 마셨다. 그렇게 이상하고 위태로운 동거의 첫날이 시작되었다. 나는 내 일과를, 녀석들은 녀석들의 휴식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의 영역을 존중했다. 나는 책을 읽거나 창밖을 내다보거나 밀린 목공기를 했다. 녀석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잠을 자거나 서로의 털을 핥아주며 보냈다. 시간이 흐를수록 오두막을 감싸던 팽팽한 긴장감은 서서히 녹아내려 이상한 평온함으로 바뀌어갔다. 나는 가끔 녀석들을 훔쳐보았고 녀석들도 가끔 나를 훔쳐보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익숙해지고 있었다. 오후가 되자 마침내 눈이 그쳤다. 구름이 걷히고 눈부신 겨울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하얀 눈밭 위에서 부서졌다. 세상은 평화로워 보였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벽난로 옆에 조용히 엎드려 있던 큰 녀석이 벌떡 몸을 일으켰다. 녀석의 귀가 쫑긋 세워졌고 코를 벌름거리며 허공의 냄새를 맡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불안하게 오두막 안을 서성이며 창문과 문 쪽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목구멍 깊은 곳에서부터 아주 낮은 불안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온몸에 경고등이 켜졌다. 짐승의 감각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다. 녀석이 무언가를 감지한 것이다. 나는 마시던 커피를 내려놓고 창가로 다가갔다. 내 눈에는 그저 눈 덮인 나무와 침묵뿐이었다. 하지만 나는 녀석의 본능을 믿었다. 무엇인가, 혹은 누군가가 오고 있었다. 큰 녀석은 이제 문틈에 코를 박고 킁킁거렸다. 그리고 마침내 어젯밤 내가 처음 들었던 그 위협적인 으르렁 소리가 다시 터져 나왔다. 이번에는 분명한 적의와 경계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벽에 걸어두었던 낡은 쌍안경을 집어들었다. 오두막 앞 공터 너머 숲이 시작되는 경계선을 샅샅이 훑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때였다. 검은 나무들 사이로 아주 희미한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짙은 세계점 하나가 하얀 배경 위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쌍안경에 초점을 맞췄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사람이었다. 두꺼운 방한복과 큰 배낭을 맨 정체를 알 수 없는 누군가가 나무를 엄폐물 삼아 조심스럽게 우리 오두막을 향해 접근하고 있었다. 그 움직임은 길을 잃은 등산객의 것이 아니었다. 목표물을 향해 은밀하게 다가가는 사냥꾼의 움직임이었다.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밀렵꾼인가? 이 깊은 산속까지 들어와 불법 사냥을 하는 자들, 그리고 그들의 목표가 늑대라면 어젯밤 내 손으로 직접 치료해준 저 가여운 생명체들을 노리는 것이라면 아이러니했다. 불과 20시간 전만 해도 저들을 쏠 준비를 했던 것은 나 자신이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저들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에게 총을 겨눌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저들은 이제 단순한 짐승이 아니었다. 내가 위험을 무릅쓰고 받아들인 나의 책임이었다. 나는 결심했다. 저자를 직접 마주해야 했다. 나는 두꺼운 외투를 걸치고 방한화를 신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벽에 기대어 세워두었던 엽총을 집어들었다. 늑대들을 향해 나지막이 말했다. 여기 꼼짝 말고 있어.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나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칼날 같은 공기가 폐부를 찔렀다. 나는 숲 쪽을 향해 소리쳤다. 거기 누구시여? 내 목소리가 고요한 설원 위로 메아리쳤다. 나무 뒤의 움직임이 뚝 멈췄다. 대답이 없었다. 나는 총을 가슴 높이로 들어 올린 채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다. 깊은 눈의 발이 푹푹 빠졌다. 모습을 드러내시오. 이 근방은 사유지다. 무단 침입하면 발포할 수도 있어.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마침내 커다란 전나무 뒤에서 한 사람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방한용 모자와 스카프로 얼굴 대부분을 가렸지만 여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여자의 눈빛. 아주 날카롭고 지쳐 보였지만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강인한 눈빛이었다. 우리는 10여 미터의 거리를 두고 서로를 마주했다. 팽팽한 긴장감이 우리 사이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나는 밀렵꾼이 아니에요. 여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맑았지만 잔뜩 경계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혹시 이 근처에서 이상한 것을 보지 못했나요? 이상한 것이라니. 구체적으로 뭘 말이오? 나는 되물으며 총을 내려놓지 않았다. 예를 들면 늑대 같은 거요. 심장이 다시 한번 철렁했다. 역시 늑대를 찾고 있었다. 나는 시치미를 뗐다. 늑대 이 근방에서 늑대를 본 지는 한참 됐어. 특히 이런 눈보라가 친 뒤에는 짐승들도 다들 숨어버리지. 여자는 내 말을 믿지 않는 눈치였다. 그녀는 내 오두막을 힐끗 쳐다보았다. 이상하네요. 분명히 신호는 이쪽을 가리키고 있는데 신호라니 무슨 말이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품속에서 작은 수신기처럼 생긴 기계를 꺼내 들었다. 끝에 작은 안테나가 달린 기계였다. 저는 야생동물 연구원입니다. 폭풍 속에서 실종된 늑대 무리를 추적하고 있어요. 녀석들에게는 추적 장치가 부착되어 있죠. 그녀는 수신기를 내 쪽으로 들어 보였다. 액정 화면에서 희미한 녹색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다. 신호는 아주 약하지만 분명히 당신 오두막 안에서 나오고 있어요.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연구원 추적 장치. 그렇다면 이 여자는 늑대를 해치려는 게 아니라 구하려는 것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어떻게 믿는단 말인가? 밀렵꾼들이 그런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었다. 나는 총구를 내리지 않은 채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당신을 어떻게 믿지? 그녀는 지쳤다는 듯 한숨을 쉬더니 스카프와 모자를 벗었다. 차가운 공기에 드러난 얼굴은 젊었지만 햇볕과 바람에 그을려 있었다. 제 이름은 이하윤입니다. 국립생태원 소속 야생동물 연구원이죠. 당신이 보호하고 있는 녀석들, 아마 알파 수컷인 바람과 그의 동생 그림자일 겁니다. 그림자는 다리에 상처를 입었을 거고요. 맞나요? 나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멍해졌다. 그녀는 늑대들의 이름뿐만 아니라 한 마리가 다쳤다는 사실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나는 천천히 총을 내렸다. 안에 있어. 한 녀석은 상태가 아주 안 좋아. 내 말을 듣자. 이하윤 연구원의 얼굴에 안도와 기쁨이 교차했다. 그녀는 거의 주저앉을 뻔한 몸을 간신히 추슬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살아있었군요. 나는 그녀를 오두막으로 안내했다. 우리가 안으로 들어서자 큰 녀석이 즉시 하윤 연구원과 다친 동료 사이를 막아서며 방어적인 자세를 취했다.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오두막을 다시 긴장시켰다. 하지만 하윤 연구원은 전문가였다. 그녀는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늑대의 눈을 직접 쳐다보지 않으며 아주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무언가 속삭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마치 그들만의 언어처럼 들렸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늑대의 으르렁 소리가 잦아들고 쫑긋 세웠던 귀가 조금 내려왔다. 녀석은 여전히 경계를 풀지 않았지만 하윤 연구원의 목소리와 몸짓에서 어떤 익숙함과 안정감을 느끼는 듯했다. 하윤 연구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채 다친 녀석의 상처를 살폈다. 그리고는 나를 돌아보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어요.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그림자는 이 밤을 넘기지 못했을 겁니다. 선생님이 녀석의 생명을 구한 거예요. 그 순간 나는 내가 한 일이 미친 짓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일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새로운 상황이 시작되고 있었다. 저들은 더 이상 나만의 책임이 아니었다. 우리는 이제 저 두 생명을 다시 야생으로 돌려보내야 하는 공동의 목표를 가진 작은 팀이 되었다. 고요했던 나의 오두막은 이제 폭풍 속의 야전병원이자 구조본부가 되어 있었다. 이하윤 연구원이 오두막에 합류하면서 공간을 채우던 고요한 긴장감은 목적의식으로 가득 찬 분주함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전문가였다. 잠시 숨을 돌린 뒤 그녀는 위성 전화기를 꺼내 들고 지지직거리는 소음 속에서 팀과 교신을 시작했다. 나는 그녀가 통화하는 동안 다친 늑대 그림자의 곁을 지키고 있는 수컷 늑대 바람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녀석의 눈은 더 이상 나만을 향해 있지 않았다. 이제 녀석의 경계는 나와 하윤 연구원, 두 명의 인간에게로 분산되었다. 하윤 연구원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다. 그녀는 통화를 마치고 나를 돌아보았다. 상황이 좋지 않아요. 밤사이 내린 폭설로 저희 팀의 차량이 진입하던 주도로가 막혔다고 합니다. 복구하려면 시간이 꽤 걸릴 거예요. 그럼 여기 계속 머물러야 하는 거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림자의 상처는 응급처치 덕분에 최악은 면했지만 이대로 두면 2차 감염의 위험이 커요. 전문적인 항생제 치료와 외과 처치가 시급합니다. 그리고 이 오두막은 녀석들에게 너무 좁아요. 야생동물, 특히 늑대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회복이 더딥니다. 그녀는 지도를 펼쳤다. 팀과 상의했는데 중간 지점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여기서 북쪽으로 약 7km 떨어진 곳에 얼어붙은 강이 있습니다. 그 강 건너편까지 저희 팀이 어떻게든 접근해 보겠다고 해요. 우리가 녀석들을 그곳까지 데려갈 수만 있다면 7km. 평소 같으면 그리 먼 거리가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무릎까지 쌓인 눈, 맹수 2마리와 함께하는 여정. 이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또 다른 차원의 도박이었다. 내 스노모빌이 있어. 내가 말했다. 뒤에 땔감을 실어 나르는 썰매도 있고 그걸 이용하면 어떻게든 가능할지도 모르지. 내 말에 하윤 연구원의 얼굴에 희미한 희망이 어렸다. 정말요? 그럼 완벽해요. 그게 지금 우리에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때부터 우리는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시간과의 싸움, 그리고 변덕스러운 겨울 날씨와의 싸움이었다. 나는 창고에서 튼튼한 썰매를 꺼내와 스노모빌에 연결했다. 우리는 썰매 바닥에 두꺼운 담요를 여러 겹 깔아 이동 중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녀석들의 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하윤 연구원은 가방에서
작은 약병을 꺼냈다. 그림자에게 투여할 소량의 진정제라고 했다. 이동 중의 스트레스로 녀석이 발작하거나 상처가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가장 큰 난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녀석들을 썰매에 태우는 열. 특히 바람은 스노모빌의 엔진 냄새와 낯선 썰매를 극도로 경계했다. 녀석은 으르렁거리며 뒷걸음질 쳤고 우리가 그림자에게 다가가는 것조차 막아섰다. 강제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윤 연구원이 말했다. 바람이 우리를 완전히 적으로 인식하게 될 거예요. 그녀는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바람을 달래기 시작했다. 그 사이 나는 조심스럽게 그림자에게 다가갔다. 나는 지난 이틀간 우리가 쌓아온 희미한 신뢰에 모든 것을 걸었다. 그림자, 가자.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거야. 널 낫게 해줄게. 놀랍게도 내 목소리에 그림자가 반응했다. 녀석은 힘겹게 몸을 일으키더니 절뚝거리며 내 쪽으로 다가왔다. 바람이 그 앞을 막아섰지만 그림자는 바람의 목덜미를 부드럽게 핥았다. 마치 괜찮다고, 이 인간을 믿어보자고 설득하는 듯 했다. 마침내 바람은 마지못해 길을 비켜주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그림자를 담요 위로 유도했고 녀석은 순순히 썰매 위에 몸을 누였다. 자신의 동생이 안전하게 자리 잡은 것을 확인한 바람은 잠시 망설이다가 스스로 썰매 위로 뛰어올라 그림자의 곁을 지키듯 몸을 웅크렸다. 부르릉. 내가 스노모빌의 시동을 걸자 고요한 상홀짜기에 옥루시틸리 엔진 소리가 울려 퍼졌다. 두 녀석이 소리에 놀라 움찔했지만 하윤 연구원이 썰매에 함께 올라타 녀석들의 몸을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자 이내 안정을 되찾았다. 내가 운전석에, 하윤 연구원은 그 뒤에, 그리고 두 마리의 늑대는 썰매에. 우리의 위태로운 여정이 시작되었다. 처음 몇 킬로미터는 순조로웠다. 이 지역의 지형은 내 손바닥 안처럼 훤했다. 나는 눈 아래 숨겨진 위험한 구덩이나 쓰러진 나무들을 능숙하게 피하며 빽빽한 숲을 헤쳐나갔다. 하얀 눈 위에 끝없이 펼쳐진 설원은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웠지만 나는 그 아름다움 뒤에 숨겨진 무자비함을 알고 있었다. 우리는 자연 앞에서 한없이 작은 존재였다. 하지만 평화는 길지 않았다. 출발한 지 1시간쯤 지났을까. 맑았던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서쪽 수평선에서부터 짙은 먹구름이 무서운 속도로 몰려오고 있었다. 바람이 다시 거세지며 가루 같은 눈을 휘몰아쳐 우리의 뺨을 때렸다. 안 좋은데요. 하윤 연구원이 내 등 뒤에서 소리쳤다. 일기예보와는 달라요. 훨씬 더 강력한 눈보라가 예상보다 빨리 오고 있어요. 속도를 높여야 했다. 하지만 숲길은 험했고 썰매에 탄 녀석들 때문에 무작정 속도를 낼 수도 없었다. 우리는 탁 트인 평원지대로 나왔을 때 마침내 폭풍의 실체와 마주했다. 그것은 더 이상 눈보라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는 하얀 지역, 화이트아웃 와이드아웃이었다. 사방이 온통 흰색으로 변해 하늘과 땅의 경계가 사라졌다. 시야는 불과 몇 미터 앞으로 좁혀졌고 바람은 우리를 스노모빌에서 밀어내려는 듯 맹렬하게 몰아쳤다. 끼잉. 썰매에서 늑대들의 겁에 질린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녀석들은 공포에 질려 썰매 안에서 몸부림쳤다. 조금이라도 균형을 잃으면
썰매가 뒤집히고 우리는 이 하얀 미로 속에서 녀석들을 영원히 잃어버릴 수도 있었다. 그때 하윤 연구원의 무정이가 지지직거리며 울렸다. 하윤, 들리나 폭풍이 너무 강하다. 지점에서 대기. 불가능. 몸을 피 행운을 빈다. 교신은 거기서 끊겼다. 최악의 상황이었다. 약속 장소는 의미가 없어졌다. 우리는 고립되었다. 어떻게 하죠? 하윤 연구원의 목소리가 절망으로 떨렸다. 숨을 곳을 찾아야 해. 나는 본능적으로 소리쳤다. 이대로 있다가는 모두 얼어 죽는다. 머릿속으로 필사적으로 지도를 그렸다. 내 기억이 맞다면 이 근처에 작은 계곡과 바위가 돌출된 지형이 있었다. 바람을 막아줄 유일한 장소. 나는 거의 감각에 의존해 스노모빌의 방향을 틀었다. 우리는 기적적으로 그곳을 찾아냈다. 거대한 바위가 병풍처럼 서 있어. 미친 듯이 몰아치는 바람을 막아주고 있었다. 우리는 스노모빌을 멈추고 생존을 위한 사투를 시작했다. 스노모빌에 싣고 있던 방수포와 밧줄, 그리고 주변에 눈을 파내어 급하게 바람막이를 만들었다. 손가락의 감각이 사라지고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다. 멈추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지막 과제는 늑대들을 이 좁고 임시적인 대피소 안으로 옮기는 것이었다. 극도의 공포에 질린 바람은 거세게 저항했다. 하지만 그림자가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자 바람은 결국 동생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좁은 공간 안으로 몸을 구겨 넣었다. 방수포가 마지막 틈새를 막자 세상의 모든 소음이 한순간에 멀어졌다. 밖에서는 여전히 지옥이 울부짖고 있었지만 우리가 만든 작은 공간 안에는 믿을 수 없는 고요함이 찾아왔다. 너무 좁아서 우리는 서로의 몸에 기댈 수밖에 없었다. 나와 하윤 연구원, 그리고 2마리의 늑대. 우리는 작은 비상용 랜턴 불빛 아래서 서로의 거친 숨소리를 들었다. 경계도, 종의 구분도 무의미해졌다. 우리는 그저 혹독한 자연의 분노 앞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는 4개의 연약한 생명체일 뿐이었다. 밤은 길었다. 추위와 공포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천에 의지해 기나긴 밤을 버텨냈다. 바람은 자신의 큰 몸으로 아픈 그림자를 완전히 감싸 안았고 나는 내 외투의 절반을 하윤 연구원에게 덮어주었다. 인간과 짐승은 이제 하나의 작은 무리가 되어 있었다. 이 미친 밤이 끝나고 우리에게 내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질 수 있을까? 랜턴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리는 것을 보며 나는 그저 간절히 기도할 뿐이었다. 지옥 같던 밤이 지나가자 믿을 수 없는 고요가 찾아왔다. 방수포를 흔들던 바람의 광란은 멎었고 세상을 집어삼킬 듯 쏟아지던 눈발도 그쳤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을 때 나는 뻣뻣하게 굳은 몸을 간신히 일으켰다. 밤새 추위와 싸우느라 한숨도 자지 못했다. 이하윤 연구원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서로의 헬쑥한 얼굴을 바라보며 말없이 우리가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우리의 작은 대피소 안 2마리 늑대는 서로의 천에 의지해 밤을 보냈다. 그림자는 여전히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지만 숨결은 안정적이었다. 바람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낯선 인간들과의 동침에도 동생을 지키는 보호자의 역할을 한시도 잊지 않았다. 그 끈질긴 생명력에 경외감마저 들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방수포의 입구를 열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순간 숨을 멈췄다. 세상이 완전히 변해 있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를 위협하던 풍경은 밤사이 내린 폭설로 인해 거대한 예술 작품처럼 변해 있었다. 눈은 바람에 깎이고 다듬어져 파도처럼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고 있었고, 막 떠오른 아침, 햇살에 반사되어 수억 개의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였다.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은 치명적이었다. 우리는 이제 눈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미로 속에 갇힌 것이다. 하윤 연구원이 기지개를 켜며 내 옆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위성 전화기를 꺼내들어 다시 팀과 교신을 시도했다. 지지직거리는 소음 끝에 다행히 연결이 되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소식은 우리의 마지막 희망마저 꺾어버렸다. 산사태. 도로가 완전히 유실됐다. 최소 하루, 아니 이틀 이상 걸릴 것 같다. 통화를 마친 그녀의 얼굴은 절망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길이 막혔대요. 밤사이 내린 눈에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산사태가 나서 도로가 있던 곳이 사라져 버렸답니다. 구조팀이 오려면 적어도 이틀은 좋게 걸릴 거라고 해요. 이틀, 이 혹한 속에서 변변한 식량도 없이 이틀을 더 버텨야 했다. 남은 육포는 몇 조각뿐이었고 커피도 바닥을 보이고 있었다. 무엇보다 땔감이 문제였다. 지금 있는 장작으로는 오늘 하루를 버티기도 빠듯했다. 내가 나무를 좀 구해오겠어. 내가 말했다. 가만히 앉아서 얼어 죽을 수는 없지. 멀리 가지는 않겠어. 이 근처에서 마른 가지라도 주워와야 해. 위험해요. 그녀가 만류했다. 눈이 너무 깊어서 길을 잃기 쉬워요. 지형도 완전히 변해버렸고요. 알고 있어.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잖소.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럴 때일수록 움직여야 해. 당신은 여기서 불을 지키고 녀석들을 보살피시오. 나는 작은 손도끼와 밧줄을 챙겨 대피소를 나섰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허벅지까지 눈이 차올랐다. 체력 소모가 엄청났다.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나뿐만이 아니라 저 작은 대피소 안에 있는 새 생명의 운명이 내 어깨에 달려 있었다. 나는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진 잣나무 근처에서 마른 가지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한참 동안 마른 가지를 모으고 있을 때였다. 눈 위에 찍힌 익숙한 흔적을 발견했다. 늑대의 발자국이었다. 하지만 바람이나 그림자의 것이 아니었다. 대피소는 반대 방향이었다. 이 발자국은 숲속 더 깊은 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호기심이 발동했다. 혹시 다른 늑대가 있는 것일까? 나는 홀린 듯이 그 발자국을 따라갔다. 발자국은 일정한 강역을 유지하지 못하고 비틀거리고 있었다. 이따금 눈 위에 피가 한 방울씩 떨어져 있는 것도 보였다. 이 녀석 또한 다쳤거나 지독한 허기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어쩌면 하윤 연구원이 말했던 폭풍 속에서 흩어진 그 무리의 또 다른 녀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나는 나도 모르게 발걸음을 재촉했다. 대피소에서 너무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잊은 채였다. 발자국은 작은 계곡을 따라 이어져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그 주인을 발견했다. 얼어붙은 계곡물 옆. 쓰러진 나무 아래에 한 마리의 늑대가 웅크리고 있었다.
내가 지금까지 본 그 어떤 생명체보다도 비참하고 처절한 모습이었다. 털은 얼음과 진흙으로 뭉쳐 갑옷처럼 변해 있었고 앙상한 뼈마디가 가죽을 뚫고 나올 것처럼 도드라져 있었다. 녀석은 거의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다. 죽은 것일까? 내가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순간 녀석이 희미하게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 텅 빈 눈동자와 마주쳤을 때 나는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그 눈에는 공포도 경계심도 없었다. 오직 죽음의 그림자만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나는 대피소로 달려갔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내가 헐레벌떡 뛰어오는 모습을 본 하윤 연구원이 놀라서 달려나왔다. 무슨 일이에요, 선생님? 늑대가 한 마리 더 있어. 저쪽 계곡에 거의 죽어가고 있어. 내 말을 들은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다. 어디요 혼자 가신 거예요, 위험하게.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요. 이대로 두면 얼어 죽고 말 거야. 나는 우리가 처한 현실과 하윤 연구원의 합리적인 판단을 이해했다. 우리 둘과 두 마리의 늑대만으로도 벅찬 상황이었다. 여기에 또 다른 짐을 추가하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분명히 반대할 것이다. 선생님, 마음은 알겠지만 우리에겐 저 두 녀석을 지킬 책임이 있어요. 우리가 가진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요. 섣불리 움직였다가 우리 모두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녀의 말은 100번 옳았다. 이성적으로는 그녀의 말을 따라야 했다. 하지만 내 마음이, 내 온몸의 세포가 거부하고 있었다. 나는 눈앞에서 쓰러져가는 생명을, 특히 내가 구해야 할지도 모르는 그 연약한 생명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것은 10년 전의 그날,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무력감을 다시 겪는 것과 같았다. 나는 하윤 연구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내가 가겠소. 그것은 허락을 구하는 말이 아니었다. 통보였다. 당신은 여기서 바람과 그림자를 지키시오. 나는 내 스노모빌을 타고 가서 그 녀석을 데려오겠소. 성공하든 실패하든 해는 지기 전에 돌아오지. 제정신이에요, 혼자서요. 혼자가 아니오. 내 경험과 저 녀석을 살려야 한다는 마음이 함께 갈 거요. 내 단호한 결심에. 하윤 연구원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걱정과 체념이 뒤섞인 눈으로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무정의와 남은 비상식량, 그리고 구급약품을 내게 건네주었다. 조심하세요. 해가 지기 전에 돌아오지 않으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스노모빌의 시동을 걸었다. 엔진 소리가 고요한 설원을 갈랐다. 대피소 안에 있던 바람이 그 소리를 듣고 불안한 듯 울음소리를 냈다. 마치 가지 말라고, 당신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스노모빌을 몰았다. 아까 보았던 발자국을 따라 계곡으로 향했다. 다행히 눈보라가 그친 뒤라 길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늑대는 내가 떠났던 바로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녀석은 내가 다가오는 소리에도 거의 반응하지 않았다. 삶에 대한 모든 의지를 놓아버린 듯했다. 나는 스노모빌에서 내려 천천히 녀석에게 다가갔다. 녀석은 나를 보고도 으르렁거리지 않았다. 그럴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듯했다. 나는 무릎을 꿇고 녀석의 상태를 살폈다. 끔찍했다. 녀석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숨결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내가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 녀석의 몸을 감쌌다.
그리고 남은 육포를 잘게 찢어 녀석의 입가에 가져다 댔다. 녀석은 아주 희미하게 혀를 내밀어 육포를 핥았다. 아직 살아있었다. 희망이 있었다. 나는 녀석을 조심스럽게 들어올려 스노모빌 뒤쪽, 내가 땔감을 실으려던 자리에 태웠다. 녀석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나는 밧줄로 녀석의 몸을 고정하고 다시 대피소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해가 서쪽 산 너머로 기울어갈 무렵 나는 마침내 대피소로 돌아왔다. 하윤 연구원이 내 모습과 내 뒤에 실려있는 새로운 늑대를 보고 달려나왔다. 그녀의 눈은 놀라움과 안도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우리는 함께 녀석을 대피소 안으로 옮겼다. 그 순간 대피소 안의 공기가 다시 팽팽하게 얼어붙었다. 잠잠하던 바람이 새로운 녀석의 냄새를 맡고는 벌떡 일어나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낯선 침입자를 향한 극도의 경계심이었다. 다친 그림자 역시 불안한 듯 몸을 뒤척였다. 나는 숨을 죽였다. 만약 바람이 이 새로운 녀석을 공격하기라도 한다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새로 데려온 녀석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러자 거의 숨도 쉬지 않던 그 녀석이 마지막 남은 모든 힘을 쥐어짜내듯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는 바람을 향해 아주 가냘프고 애처로운 울음소리를 냈다. 낑!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바람의 모든 경계심이 거짓말처럼 무너져 내렸다. 으르렁 소리가 멈추고 쫑긋 세웠던 귀가 부드럽게 내려왔다. 녀석은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다가와 새로운 녀석의 얼굴과 목덜미의 코를 박고 냄새를 맡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마치 안심시키려는 듯 그 녀석의 얼굴을 부드럽게 핥아주었다. 잠자코 있던 그림자 역시 힘겹게 몸을 일으켜 다가와 그들만의 언어로 재회의 기쁨을 나누었다. 가족이었다. 폭풍 속에서 흩어졌던, 서로를 애타게 찾고 있었던 하나의 가족이었다. 나는 하윤 연구원을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나 역시 뜨거운 것이 목구멍으로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나는 또 한 번 미친 짓을 했다. 하지만 그 결과 나는 흩어졌던 가족을 다시 하나로 만들었다. 이 황량하고 무자비한 설원 위에서 나는 죽어가던 생명을 구한 것이 아니었다. 나는 잃어버렸던 사랑을 되찾아 준 것이었다. 제외한 3마리의 늑대는 서로의 몸을 부비며 추위와 고통을 나누고 있었다. 그 모습은 내가 지난 10년간 잊고 살았던 가족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아프도록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3마리의 늑대가 제외한 후 우리의 작은 대피소 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밖은 여전히 혹독한 추위가 기승을 부렸지만 안은 작고 온전한 가족이 뿜어내는 온기로 가득했다. 절망과 생존을 위한 사투가 지배하던 공간에 이제는 위로와 유대감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밤이 깊어가는 동안 나와 이하윤 연구원은 말없이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늑대들은 서로의 상처를 핥아주고 몸을 부비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들만의 언어로 끊임없이 소통했다. 특히 바람의 변화는 놀라웠다. 녀석은 더 이상 날카롭게 경계하는 보호자가 아니었다. 지치고 병든 2 동생을 품에 안은 의젓하고 듬직한 가장의 모습이었다. 새로 구조된 내가 마음속으로 메아리라고 이름 붙인 녀석은
기력을 거의 회복하지 못했지만 가족의 품 안에서 비로소 안심하는 듯 간헐적으로 편안한 숨을 내쉬었다. 하윤 연구원은 밤새 무정이를 놓지 않았다. 마침내 새벽녘이 되었을 때 그녀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팀에서 연락이 왔어요. 선발대 2명이 저희 쪽으로 오고 있대요. GPS 좌표를 따라오고 있으니 아침 해가 뜰 때쯤이면 도착할 거라고 해요. 구조의 손길이 오고 있다는 소식에 안도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이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이 며칠 동안 내 삶은 온통 이 녀석들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녀석들의 숨소리 하나, 작은 움직임 하나에 온 신경을 쏟았다. 나의 텅 비었던 일상은 녀석들로 인해 꽉 채워졌고 나는 그 안에서 잊고 있던 삶의 의미를 되찾았다. 이제 그 목적이 곧 사라질 것이었다. 우리는 남은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다. 마지막 남은 커피를 나누어 마시며 처음으로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 나누었다. 그녀는 왜 이 위험한 일에 모든 것을 걸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멸종 위기에 처한 생명들을 지키고 무너진 생태계의 균형을 되찾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했다. 나는 그녀의 빛나는 눈을 보며 10년 전 산을 사랑했던 내 젊은 시절을 떠올렸다. 나 역시 한때는 저런 열정을 품고 있었다. 나는 왜 내가 이 깊은 산속에 홀로 들어와 살게 되었는지 아주 짧게 뭉뚱그려 이야기했다.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해서라고. 그녀는 더 묻지 않았지만 내 말의 무게를 이해한다는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마침내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소리를 들었다. 눈 위를 걷는 뽀드득 하는 소리, 그리고 희미한 사람의 목소리. 선발대가 도착한 것이다. 잠시 후 두꺼운 방한복으로 무장한 건장한 남자 2명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하윤 연구원의 동료들이었다. 그들은 지친 우리와 한데 뭉쳐 경계심을 드러내는 늑대들을 보고 잠시 말을 잃었지만 이내 상황을 파악하고 전문가답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2분 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믿을 수가 없군요. 이 상황에서 3마리 모두를 찾아내다니. 팀의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진심 어린 경의를 표했다. 그들의 등장은 구원이었지만 동시에 가슴 아픈 이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구조팀은 녀석들을 안전하게 이송하기 위한 전문 장비들을 꺼내놓기 시작했다. 특수 제작된 대형 이동장과 의료 장비, 그리고 마취총. 나는 마취총을 보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마취를 해야 하는 거요. 하윤 연구원이 내 마음을 읽었다는 듯 착잡한 표정으로 설명했다. 어쩔 수 없어요. 선생님, 이대로는 절대 이송할 수 없어요. 녀석들이 저항하다가 더 큰 상처를 입거나 구조대원들이 다칠 수 있어요.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이동하려면 잠시 재우는 것이 최선이에요. 그녀의 말이 옳다는 것을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마음이 받아들이지 못했다. 우리가 그토록 힘들게 쌓아 올린 신뢰를 마지막 순간에 배신하는 것 같았다. 가장 먼저 저항한 것은 역시 바람이었다. 낯선 인간들의 등장과 위협적인 장비들을 본 녀석은 다시 사나운 야생의 전사로 돌아갔다. 녀석은 2 동생의 앞을 가로막고 서서 이빨을 드러내며 세상이 떠나가라 으르렁거렸다. 지친 기색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목숨이라도 내던질 기세였다.
구조대원들이 섣불리 다가가지 못하고 망설였다. 그 순간 내가 앞으로 나섰다. 나도 모르게 발이 먼저 움직였다. 하윤 연구원과 구조대원들이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나는 천천히 무방비 상태로 바람에게 다가갔다. 바람. 내가 녀석의 이름을 불렀다. 괜찮아. 이 사람들은 널 도우러 온 거야. 바람은 나를 향해서도 경계심을 풀지 않았다. 하지만 녀석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다. 이 인간은 우리를 구해줬는데 왜 저 위협적인 자들과 함께 있는가? 나는 녀석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손을 내밀었다. 어젯밤 우리가 처음으로 신뢰를 확인했던 바로 그 자세였다. 나를 믿어. 제발. 이것이 너희를 위한 최선의 길이야. 나는 녀석의 목덜미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다. 녀석의 몸이 긴장으로 뻣뻣하게 굳어 있었지만 나를 뿌리치지는 않았다. 그 틈을 타 하윤 연구원이 조용히 다가와 녀석의 엉덩이에 마취 주사를 놓았다. 바람이 깽 하는 비명을 지르며 나를 돌아보았다. 그 눈빛, 배신감과 원망, 그리고 이해할 수 없다는 슬픔이 뒤섞인 그 눈빛을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바람에 강인한 몸이 서서히 힘을 잃고 쓰러졌다. 긍지 높던 눈빛이 흐릿해지며 감기는 모습을 보는 것은 고통 그 자체였다. 그림자와 메아리도 곧이어 마취되었다. 구조대원들은 잠든 3마리의 늑대를 조심스럽게 그러나 신속하게 각각의 이동장에 옮겨 실었다. 한데 뭉쳐있던 가족은 이제 차가운 철창을 사이에 두고 뿔뿔이 흩어졌다. 팀은 떠날 채비를 서둘렀다. 그들은 이 무거운 이동장을 들고 차량이 대기하고 있는 곳까지 수 킬로미터를 걸어가야 했다. 나는 이동장 옆에 서서 깊은 잠에 빠진 녀석들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다. 나는 철창 사이로 손을 넣어 바람에 거친 털을 쓸어주었다. 가슴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듯한 상실감이 밀려왔다. 지난 며칠간 내 삶을 가득 채웠던 강렬했던 목적이 이제 눈앞에서 사라지고 있었다. 하윤 연구원이 내 곁으로 다가왔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녀석들의 상태가 안정되는 대로 꼭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괜찮으시다면 나중에 저희 센터로 한번 찾아오세요. 녀석들도 선생님을 보고 싶어 할 거예요.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그녀의 따뜻한 위로에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 구조팀이 눈 속으로 사라졌다. 그들의 모습이 점점 작아져 마침내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나는 광활한 설원 위에 홀로 남겨졌다. 내 스노모빌과 하룻밤의 사투를 벌였던 초라한 대피소의 흔적만이 이 모든 것이 현실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나는 내 오두막으로 돌아왔다. 올 때보다 돌아가는 길이 몇 배는 더 길고 공허하게 느껴졌다. 오두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늑대들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텅 빈 공간. 벽난로 앞. 녀석들이 누워있던 그 자리가 마치 오래된 상처처럼 시리게 느껴졌다. 10년 만에 찾아왔던 소란스럽고도 충만했던 시간은 끝이 났다. 다시 완전한 침묵이 찾아왔다. 나는 벽난로 앞 의자에 주저앉았다. 지난 며칠간의 일들이 폭풍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가슴 아픈 작별의 고통 속에서
하지만 나는 무언가 달라졌음을 느꼈다. 내 마음을 둘러싸고 있던 두껍고 차가운 벽에 작은 균열이 생겨 있었다.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며칠 전 폭풍을 향해 문을 열었던 그 남자와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텅 빈 오두막의 침묵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것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기다리는 고요한 약속의 침묵이었다. 늑대들이 떠나고 나의 오두막에는 다시 침묵이 찾아왔다. 하지만 그것은 녀석들이 오기 전에 그 침묵과는 달랐다. 예전의 침묵이 모든 것을 단절시키는 텅 빈 공허함이었다면 이제의 침묵은 모든 것을 품고 있는 충만한 고요함이었다. 나는 여전히 혼자였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시간이 흘렀다. 겨울은 산의 정상에서부터 서서히 물러났고 그 자리를 따스한 봄의 햇살이 채우기 시작했다. 얼어붙었던 계곡이 다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앙상했던 나뭇가지들 위로 연두빛 새싹이 돋아났다. 죽음의 땅 같았던 겨울 왕국은 다시 생명의 기운으로 넘실거렸다. 그 모든 변화가 마치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거울 같았다. 내 삶에도 작은 변화들이 생겼다. 나는 더 이상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잠드는 기계적인 일상을 반복하지 않았다. 아침이면 숲으로 더 깊이 산책을 나섰고 저녁이면 벽난로 앞에 앉아 멍하니 불을 바라보는 대신 10년 동안 펼쳐보지 않았던 낡은 책들을 다시 읽기 시작했다. 벽난로 옆 늑대들이 누워있던 그 자리에는 언제든 손님이 찾아올 수 있다는 듯 여분의 담요가 항상 곱게 개어져 있었다. 그들을 만났던 짧은 며칠은 나의 길고 긴 겨울을 끝내주었다. 약속대로 이하윤 연구원은 꾸준히 소식을 전해왔다. 그녀가 위성 전화로 전해주는 늑대들의 소식은 세상과 나를 이어주는 유일한 끈이었다. 처음 몇 주간 그림자와 메아리는 위독한 상태를 오갔다고 했다. 상처는 깊었고 오랜 굶주림으로 면역력이 바닥나 있었다. 나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마치 내 자식이 아픈 것처럼 가슴을 졸였다. 하지만 녀석들은 강했다. 특히 바람의 존재가 큰 힘이 되었다고 했다. 낯선 환경과 제한된 공간 속에서 극도로 불안해하면서도 바람은 단 한순간도 두 동생의 곁을 떠나지 않고 핥아주고 천을 나누어 주며 그들을 독려했다. 가족의 힘은 그 어떤 전문적인 치료보다도 강한 치유제였다. 어느 날 하윤 연구원이 내게 사진 몇 장을 보내왔다. 국립생태원 내에 있는 넓은 야생 적응 훈련장의 모습이었다. 사진 속에는 몰라보게 달라진 3마리의 녀석들이 있었다. 앙상했던 몸에는 살이 올랐고 푸석했던 털에는 윤기가 흘렀다. 그림자는 더 이상 다리를 절지 않았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던 메아리는 이제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늠름한 모습으로 두 동생을 이끄는 바람이 있었다. 나는 그 사진을 보고 또 보았다. 내 서툰 응급처치와 무모한 용기가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봄이 가고 여름이 왔다. 숲이 온통 짙은 녹색으로 물들었을 때 하윤 연구원에게서 가장 기다렸던 소식이 왔다. 녀석들을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낼 준비가 되었다는 것이었다. 모든 검사 결과 녀석들은
야생에서 완벽하게 살아남을 수 있을 만큼 건강을 회복했다고 했다. 그녀는 내게 방사 행사에 함께 가주지 않겠냐고 물었다. 나는 며칠을 고민했다. 다시 한번 이별의 순간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하지만 나는 가야만 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을 함께 했으니 그 끝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했다. 그것이 내가 그들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예의였다. 나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내 발로 산을 내려왔다. 하윤 연구원의 차를 타고 우리는 녀석들의 고향 땅과 이어진 인적이 드문 깊은 산골의 방사 지점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그녀의 동료들이 미리 와서 모든 준비를 마쳐놓고 있었다. 세 개의 커다란 이동장이 트럭에서 내려졌을 때 내 심장은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이동장 안에서 녀석들도 바깥 세상의 공기가 달라졌음을 느꼈을 것이다. 익숙한 숲의 냄새, 자유의 냄새를. 마침내 이동장의 문이 열렸다. 잠깐의 정적이 흘렀다. 녀석들은 낯선 상황에 잠시 망설이는 듯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바람이었다. 녀석은 조심스럽게 첫 발을 내디뎌 푹신한 흙의 감촉을 확인했다. 그리고는 뒤를 돌아보며 두 동생에게 신호를 보냈다. 곧이어 그림자와 메아리가 그 뒤를 따랐다. 녀석들은 마침내 자유의 땅을 밟았다. 나는 녀석들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숲속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녀석들은 그러지 않았다. 숲의 경계선에 멈춰 선 3마리의 늑대는 나란히 몸을 돌려 우리가 서 있는 쪽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녀석들의 시선은 정확히 내게로 향해 있었다. 깊고 고요하고 그 어떤 인간의 언어로도 형용할 수 없는 눈빛이었다. 그 안에는 감사도 원망도 없었다. 그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종을 뛰어넘는 깊은 교감과 인정만이 담겨 있었다. 우리는 말없이 아주 오랫동안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작별 인사였다. 마침내 바람이 고개를 돌렸다. 녀석이 짧게 울음소리를 내자 3마리의 늑대는 일제히 숲을 향해 몸을 날렸다. 건강하고 강인하고 자유로운 모습으로 녀석들은 순식간에 나무들 사이로 사라졌고 숲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다시 깊은 침묵 속으로 잠겼다. 녀석들은 집으로 돌아간 것이다. 나는 다시 나의 오두막으로 돌아왔다. 이번에 찾아온 침묵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한 평화였다. 가슴을 짓누르던 상실감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따뜻한 충만감이 가득 차올랐다. 계절이 다시 한번 바뀌어 숲이 울긋불긋한 색으로 물드는 가을이 왔다. 어느 늦은 오후 나는 오두막 근처의 가장 높은 능선에 올라 노을 지는 계곡을 말없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황금빛으로 물들고 모든 것이 고요한 그 순간, 멀리 아주 먼 산등성이 너머에서 늑대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길고 맑고 힘찬 소리였다. 잠시 후 그 소리에 화답하듯 조금 다른 톤의 두 울음소리가 뒤따랐다. 3개의 울음소리는 하나가 되어 저녁 하늘 아래 장엄하게 울려 퍼졌다. 그것은 내가 구해낸 가족의 노래였다. 자신들의 땅에서 자유롭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생명의 외침이었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나도 모르게
미소 지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울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다. 나는 이제 알 수 있었다. 진정한 생존이란 세상으로부터 나를 고립시키는 단단한 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세상이 가장 절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 문을 두드렸을 때 기꺼이 그 문을 열어줄 용기를 갖는 것이라는 것을 나는 나만의 황무지 속에서 나만의 메아리를 찾은 것이다. 그리고 그 메아리는 앞으로 내가 살아갈 모든 날들 속에서 나와 함께할 것이었다. 이 고요하고 장엄한 자연 속에서 영원히. 애청자 여러분, 이야기의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중과 늑대들의 여정이 연민과 유대감에 대한 깊은 울림을 여러분의 마음에 남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응원이 저희 채널이 계속해서 더 좋은 작품을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다음 이야기를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